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의 오프닝은 다음 시간까지 3강에 걸쳐서 연재되는 굉장히 긴 오프닝입니다. 이 글은요, 최으뜸 학생이 올려준 글인데, 너무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다 읽어드리려고요. 예.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난 검은 가방, 그리고 색 바랜 옷. 내가 가진 것 중에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뿐이다. 엄마를 닮아 숫기 없는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다. 하지만 난 결코 움츠리지 않는다. 오히려 내 가슴 속에선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하게 살아 움직였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을 찾아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에 좌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으뜸 학생이 신문 기사에서 보고 올려준 글인데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게 서울대 합격 생활 수기더라고요. 좀 시간이 된. 근데 요즘 와서 다시 화제가 되나 봐요.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참 여기까지 읽고 어떤 생각이 선생님은 들었냐면 우리는 부모님의 고생을 등에 업고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죠. 힘들어 죽겠다고. 징징징징징 거립니다. 네, 책상에 앉아서 시원한 데서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겨우 공부하면서요. 그렇죠. 조금 내가 너무 나약하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지는 않았는지 이제 100일 남았다고 무슨 상점 마냥 그러지는 않는지 조금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네, 좀 이렇게 기분 전환시키고요. 아무튼 반성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회 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치의 지도를 그리고 계신 건 맞죠?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오나? 딴 생각해서 눈물 찍? 예. 울컥해요, 이거 사연이. 암튼, 국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국회가 주인공이고요. 우리가 배우는 거, 국회의 지위와 권한 공부하셔야죠. 2번째,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대의주의의 위기 3가지입니다. 그쵸? 크게 그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디까지 했냐면 국회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거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쫙 자료에다가 예산안 심의 의결을 쫙 모아놨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단순 암기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려워집니다. 하나하나 이해하고 이게 우리나라를 현재 움직이고 있는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구나 막 흥미를 가지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요. 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첫째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거 법률안의 재정 개정 과정과 흡사하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회의장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있고 본회의로 가고 하는 것 여러분 법률안 재정 개정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툭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보시면 이 예산안은 정부가 돈을 쓰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누가 제출하냐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해요. 그런데 예산은 국민의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국회의장한테 내면
정부가 와서 이러이러한 의도로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서 정부가 연설을 하고요. 자, 보세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죠.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공고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건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전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요. 국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의결을 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 30일 전까지, 마지노선 언제냐면 12월 2일까지는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12월 2일, 국회가 12월 2일을 맞추지 못했어요. 늘 늦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 선지나 법안 이런 거에 최근에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 12월 2일을 꼭 맞추자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법률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차이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뭐냐면 직권 상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어디로 본회의로 직접 보내는 거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상임위원회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위원회 거쳐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기억하세요. 두 번째, 국회가 예산의 규모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왜? 정부가 이만큼 돈이 필요해라고 해서 냈는데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이 보기에 너무 낭비야. 할 수 있잖아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0년도 예산안 의결된 걸 보면 국회가 한 1조 정도 깎았어요.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요, 본회의. 똑같습니다. 법률안 의결과 똑같아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네. 자, 여기. 이게 예산안 심의 확정,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입니다. 네. 기억할 거, 정부가 제출하고 의장한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쳐서 본회의 갑니다. 되셨죠? 직권상정 안 돼요. 내용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니까. 네. 그리고 똑같아요. 법률안 의결 과정과, 의결 정족수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산안을 써서 오는 거, 편성해서 오는 건 누가 오냐면 정부가 먼저 해오죠. 정부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어디로 오냐면 국회로 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을 하죠. 잘 세웠군, 낭비는 없군, 좋군. 이거 어디서 한다고요?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에서 하면 이게 다시 이제 정부로 넘어가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예산 그대로 사업을 하죠.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거 어떻게? 정부가 합니다. 각 행정부처가 하는 거죠. 각 행정부처가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돈 쓸 거야 짜는 거 정부가 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이 그래 오케이 해주면 그대로 집행을 다시 한 다음에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검사해봐야지. 결산 검사, 회계 검사. 이건 어디가 하냐면 감사원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이렇게 돈 써 의결해 줬으니까 이제 최종적인 결산 심사 누가? 국회입니다. 이거 결산 검사 심사 헷갈리는데요. 그냥 결산을 한다. 그러면 감사원. 결산 검사한다. 감사원. 결산 심사권 갖는다. 국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산안 짠다. 국민의 대표기관한테 확정받는다. 그럼 그대로 쓴다. 잘 썼는지 확인한다. 어디서 먼저? 행정부 내부에서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에 국민의 대표기관한테 다시 한번 확인받는다. 되셨죠? 예산안 짠다. 국회한테 허락받는다. 의결한다. 그대로 쓴다. 잘 썼는지 행정부 내부에서 감사원에서 먼저 확인하고 국민의 대표기관한테 간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부의 권한에 대해서는 정말 짧은 시간에 그래도 심화된 것까지 다 보려고 한 거예요. 네.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국회의 조직,
조직과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예, 여기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국회의장단인데, 예, 국회의 조직을 볼게요. 조직을 보면 학급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반장, 부반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반장 1명, 부반장 2명입니다. 임기는 2년이에요.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니까 그러면 4년 동안 반장, 부반장 2번 나오는 거네요. 그쵸? 2커플 나오는 거네요. 그쵸? 네. 국회의장단. 그리고 국회는 이들이 주인공이죠. 국회의원. 299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권은 19살 이상부터,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피선거권은 25살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는 거죠. 피선거권이 없는 거죠. 임기는 4년이고요. 200명 이상입니다. 이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회의원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자 보세요. 면책특권은 보시면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국회라는 것은 진짜 국회의사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뭐냐면 여기가 더 포인트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면서 그들의 그 일을 하면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 법률적인 그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어떤 행한 발언에 대해서 너 명예훼손이야. 너 뭐야. 이렇게 뭐 하는 것마다 법률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이러고 그러면 무서워서 얘기 못 하잖아요. 자주성 있는 의사 발언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을 두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요. 자 보세요. 회의가 열리는 기간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네. 또 회의가 열리기 전에 만약에 체포 구금되는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로서 석방이 가능합니다. 대단한 권한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현행범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자리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하는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데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줌으로써 국회의원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자주성 있는 국민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한 특권들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입니다. 국회의 조직 본회의.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의사 최종 결정기구입니다. 여러분 법률 제정 과정,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을 보면 본회의에서 다 의결의 마지막 단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최종 결정, 의사의 최종 결정 기구입니다. 재적의원 전원 299명으로 구성된 본회의입니다. 여러분 본회의는요 늘 열려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때그때 열립니다. 예, 늘 열려 있는 상설된 건 아니에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죠. 단독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 용어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모두 효율성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시면 상임위원회 볼게요. 입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법률안 그런 것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데 늘 그때마다 299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다 모여가지고 토의하고 찬성이니 반대니 하고 하다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또 선생님 같은 사람은 국방에 관련된 거 뭐 오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치면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국방 관련해서 잘 아는 사람들 그럼 복지 관련해서 잘 아는 사람들 방송 관련해서 잘 아는 사람들 이렇게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전문적으로 먼저 심의하고 본회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입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뭐와 같다? 우리가 어떤 학급에 딱 배정되면 미화부에 배정되고 총무부에 배정되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학급 부서에 들어가는 것과. 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상임위원회가 16개가 되는데 어떻게 상임위원회가 나눠져 있냐면 정부 조직에 대응하여 조직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부의 법무부에 대응하여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에 대응하여 국방위원회,
외교통일부, 외교부 통일부 이 두 개의 부처에 대응하여 외교통상위원회 이렇게요. 예. 그래서 정부 조직에 대응하여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조직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도 할 수 있고요. 예, 국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동시에 여기랑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오히려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논의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의사소통을 증진시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이게 이제 상임위원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섭단체입니다. 교섭단체는 이야기할 수 있는 단체인데, 자, 보시면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모임에게 주는 지위입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굉장히 이득이 많다라고 했어요. 교섭단체가 됐을 때 진정한 하나의 정당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정당은 다 20명이 안 되는 거니까 20명이 안 되는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들이니까 국회에서 잘 이렇게 제 목소리를 못 내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모임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이라도 이렇게 합쳐서 교섭단체 등록을 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국회의사의 효율적인 진행에 기여함. 정말 한 명 배출한 정당, 그다음에 2명 배출한 정당, 그런 정당 다 모여가지고 의사 진행하고 뭔가 안건 얘기하고 이러면 사실 결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교섭단체 중심으로 효율적이죠. 둘 다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자, 이제 관련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보면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헌법 규정입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입니다. 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그대로 써 있어요. 예,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데 보시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면 국회의원이건 뭐건 간에 다 잡히는 거야. 선생님이라도 다. 왜 특별 대우해줘요? 아니죠. 그렇죠?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열리는 기간 중이면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않는데요. 또 국회의원이 회의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해야 된대요. 여러분 보시면 이 체포를 누가 하냐면 행정부에서 합니다. 이게 사실 막 바른 소리하고 그런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해서 뭐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부로부터 그런 간섭, 견제, 그런 억압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기 중에는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회기 전에 만약에 체포했을 때는 국회가 요구하면 석방해줘야 된다는 거죠. 불체포 특권.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책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가는 이거 뭐지? 불체포특권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방탄국회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실제로 보면요. 이 체포하겠다라고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다. 그래서 내 국회의원, 내 식구를 지키는 그런 것으로 악용된, 네,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를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될 수 있다. 사실은 나쁜 일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가로인의 국회의원은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범법행위입니다.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국회의원이건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건 책임져야죠. 이 얘기 아니죠. 그렇죠? 네.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3번. 네. 나는 그렇죠. 면책특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소신껏 발언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을 들은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가는 일시적으로 보장되는 특권이지만 그렇죠.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인 중에 회기 중에
네. 또는 그럴 때 보장되는 특권이지만, 일시적이지만, 이 면책 특권은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때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히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영원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려웠습니까? 예, 좀 알고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국회의원 총수가 296명입니다. 거의 한 300명쯤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A당은 171석이네요. 그쵸? 3분의 2가 좀 안 되는 겁니다. 그쵸? 300명쯤 된다라고 거의, 그럼 여기 200명 가까이 돼야 3분의 2잖아요. 그쵸? 예, 기억해 놓고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은 한 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지? 제적 4분의 1이죠. 그쵸?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되려면 74명 이상입니다. 75명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B당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A당도 물론 단독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죠.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단독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은 두 개다라고 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하려면 아까 몇 명을 요건으로 한다고 했죠? 몇 명? 20명이었죠. 그렇죠? 하나, 두 개입니다. 단독으로. C당, E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치던지 그래야 되잖아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정당 두 개다 맞네요.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3번. A당은 단독으로 환부 거부된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재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됐었죠? 재의결 정족수가 제적 과반수 출석에 이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많아요. A당이 단독으로 재의결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많은데 그럼 만약에 296명 전체가 다 출석했다라고 해봅시다. 296명 전체가 다 출석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재의결하려면 적어도 200명 가까이 190 몇 명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A당이 단독으로 A당 혼자서 재의결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전체가 다 출석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가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항상 A당이 법률안을 단독으로 환부 거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번 보세요. B당은 단독으로 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여러분,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B당이 그 나머지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저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B당을 보면 85석입니다. 3분의 1에 미치지를 못해요. 다시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얼마가 필요해?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요.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통과가 돼요. 그러면 이거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한 정당이 3분의 1 이상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가 3분의 2가 안 되니까 3분의 1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B당은 3분의 1이 안 됩니다. 네. 맞죠? 네. 저지시킬 수 없습니다. C당은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여러분, 법률안 제출하기 위해서는 몇 명 이상? 10명 이상입니다. C당은 쭉 가보면 16명입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쵸? 그럼 기억해야 될 거 몇 개 나왔네요. 네. 임시국회 소집 여기 지금 정족수 관련해서 우리 알고 있는 거 거의 다 나온 겁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하기 위해서 4분의 1. 환부 거부된 법률안의 재의결을 위해서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 헌법 개정안 의결하기 위해서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 선생님 다 아는데 교섭단체 20명, 법률안 제출 10명. 네, 여기까지입니다. 기억하세요. 몇 번씩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국회의 구성은 단원제 혹은 양원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한 번 이렇게 언급해 가지만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 단원제. 이 원이 집 원자예요.
국회가 하나의 집으로 되어 있는 거. 양원제 2개의 집으로 되어 있는 거. 상원, 하원 그러겠죠. 우리나라가 단원제, 미국이 양원제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집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하겠죠. 비용도 절감되고요. 하나의 집이니까 잘못하면 고집 책임이구나. 책임 소재 명확합니다. 양원제는 하나, 2개, 상원, 하원이 일치했을 때 그걸 법률안으로 미국 같은 경우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입법이 가능하고요. 의회와 행정부가 충돌했을 때 그게 완화돼요. 왜요? 하원과 행정부가 충돌했을 때 상원이 완충작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실제로. 예, 그다음에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상원하고 하원이 다른 구성을 나타내면 되는 거죠. 미국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단원제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경솔한 입법을 할 우려가 있고 그 하나의 원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집을 큰 정당이 다 차지하게 되면 다수당의 횡포가 일어나겠죠. 양원제는 2개의 상원, 하원이 일치되었을 때 법안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2개의 원이니까. 2개의 집이니까. 당연하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의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예, 이 문제는 사실 다른 거 읽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지금 본 거. 볼까요? 기역은 독립된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된다. 맞네요. 그렇죠? 니은은 단원제는 신속한 의안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신속하다. 하나의 원. 봤죠? 봤죠 아까? 네, 3번. 양원제는 단원제보다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 유리하죠. 상, 하원이 다른 정당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A당이 상원은 큰데 하원은 B당이 큰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 완충. 니은, 단원제는 양원제보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그렇죠? 하나의 원이니까. 그다음에 5번. 니은은 기역보다 니은, 단원제가 충돌 완화예요. 양원제가 그렇다고 했죠? 틀린 거 5번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이제 볼 것은 회의의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회의가 운영되는지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건 회의 의사 진행의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여러분, 회기라고 하는 것은 회의가 열리는, 의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회기라고 합니다. 정기회가 언제냐면 매년 한 번인데 10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9월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죠. 그래서 입법부이기 때문에 정기회건 임시회의가 열리건 간에 입법부인 국회가 회의를 열어서 하는 것은 법안을 처리하는 걸 하는 거야. 그래요. 예. 입법부니까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정기회 기간에 하는 거를 기억하세요. 법안 처리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보시면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에 합니다. 정기회가 열리면 국감을 해요. 국감을. 그리고 예산안 심의 확정. 예산안 처리. 그래서 여러분 정기회 이런 말이 나오면 정기회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국정감사하고 예산안 처리한다 그러면 정기회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임시회의는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아까 생각하셨죠? 예, 또는 대통령의 요구로 소집합니다. 우리 이거 보셨나요?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할 수 있네요. 입법부에 관여하는 형태죠. 의원 내각제정 요소죠. 그렇죠? 네.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요. 이 기간에는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거나 역시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거나. 이제 합시다, 여러분. 정기회 한 번입니다. 국정감사, 예산안, 당연히 법안. 그 다음에 임시회입니다. 대통령도 요구해요. 의원 내각 제정 요소 4분의 1 이상의 요구해요. 당연히 법안 처리하고 그리고 국정조사 등등을 합니다. 되셨죠?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 시간부터 한 거 잘 보세요. 지위와 권한 했습니다. 4가지 권한 살펴봤어요. 예, 네, 기억하세요. 떠오르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조직과
운영을 보고 있습니다. 조직 아까 봤던 거 생각나시죠? 의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본회의,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회의로 와서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회의의 의사 진행을 할까? 그 원칙들을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꼭 기필코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가. 보겠습니다. 정족수 원칙이에요. 뭔가를 결정하는 데 만족할 만한 숫자의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은,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사항은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의 의결도 그랬고요. 법률안의 의결도 그랬습니다. 가부가 똑같은 경우에는 찬성 반대가 똑같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 의결 정족수예요. 기억하셔야죠. 그런데 특별 의결 정족수가 몇 가지 나옵니다. 몇 가지 나와요. 사실 이게 쭉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배우면서 기억하는 것들, 예를 들면 대통령 탄핵 소추라고 해야 되죠. 탄핵이 아니라 탄핵 소추, 헌법 개정안 의결 같은 경우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입니다. 여러분,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의 재의결은요, 맨날 반복하는데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었죠. 헌법 개정안 대통령의 탄핵소추는요, 탄핵소추 의결은요 3분의 2입니다. 제적의 3분의 2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회의 공개의 원칙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거 공개. 왜?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출석위원 과반수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도 가능하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어려운 게 뒤죠? 여러분, 회기 계속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 네, 이게 어렵죠? 보겠습니다. 회기 계속의 원칙이에요. 회의가 여러 번 열리잖아요. 정기회도 열리고 국회나 대통령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도 열립니다. 근데 그 회기가 아까 봤다시피 한 달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정기회도 3개월 정도입니다. 그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법안 막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느라고 그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요, 의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없애, 이게 아니라 다음 회기에 이어서 계속 심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회기 계속의 원칙입니다. 이 회기 계속의 원칙을 두는 이유도 역시 효율성을 위해서예요. 회기 계속의 원칙이 없다면 이번 회의 시간이 다 돼갖고 그냥 폐기해요. 아, 폐기.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또 제출할 거 아니에요. 제출하고 또 가고. 이런 절차를 번거로운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회기 계속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의결되지 못한 안건이에요. 의결되지 못한 안건. 근데 일사부재의 원칙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의결되지 못한 게 아니라 이건 부결된 겁니다. 그거 아니야 삐 하고 부결. 삐 아니야 라고 결정된 거예요. 아니야 라고 결정된 걸 가져다가 그 회의 시간에 다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 다시 한번 얘기해봐. 하면서 소수파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소수파의 의사진행 방해를 우리는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했습니다. 국회 조직 봤어요. 조직 봤습니다. 그리고 국회 회의, 정기회, 임시회 봤습니다. 의사 진행의 원칙 떠오르세요. 지금 떠오르세요. 정족수 원칙, 일반 의결 정족수, 특별 의결 정족수 나오는 것들 기억해라 라고 했고요. 공개의 원칙까지 쉽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 계속의 원칙, 의결되지 못했어요. 미처. 이건 부결돼서요. 일사부재 의.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문제 볼게요. 여러분 5번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국회 회의 원칙. 배웠던 거네. 볼까요?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일사부재의구나. 그쵸? 부결된 안건은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국회에 제출된 안건이 제출된 법률안 기타에 의하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의결되지 못했네. 그럼 폐기 안 한대네. 회기 계속. 단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4년이 끝나면 다 없앤다. 예외죠, 예외. 그쵸? 단. 그다음에 회의 공개의 원칙이네요. 예. 됐죠?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두는 이유는 소수파가 고의적으로 부결된 안건을 물고 늘어져갖고 계속 회의 지연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2번. 자, 볼게요. 이 회기 계속의 원칙이에요. 회기 계속의 원칙을 두는 이유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계류라는 말이 뭐냐면 머물러 있는, 국회에 계속 머물러 있는 처리되지 못한 법안의 증가를 막아준다?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회기 계속의 원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있었어요. 6월 임시국회 처리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그런 법률 그거를 처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이게 의결이 안 됐어요.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9월 정기국회로 넘기자라고 했습니다. 6월에 처리가 안 됐어. 미처 의결되지 못했어요. 그럼 9월로 넘어가죠. 그럼 9월에 가서 쌓여 있는 거예요. 9월에 또 누군가 제출할 텐데 회기 계속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떠냐면 국회에 계속 남아있는, 머물러 있는 미처리 법안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쌓이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네, 막는다. 틀렸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네, 어렵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예. 그래서 신문 많이 보고 관심 갖고 또 그러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확 정리하십시오. 나올 수 있으니까. 3번. 나는 회기 계속의 원칙은 의안 제출, 계속 동일한 의안을 계속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비효율성 제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는 봅시다. 다는 공정성, 민주성. 방금 봤던 그 내용입니다. 정답 고르실 수 있겠죠? 이건 정답 아닌 것 했던 아까 2번 선지 중심으로 해서 쫙 밑줄 그어 놓으시고 반복해서 보세요. 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예요. 볼게요.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된 총 이 7,489건의 법률안 중에 26% 정도만 가결되고 나머지가 거의 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대요. 자동. 4년이 끝나서. 현재 18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9,700여 건인데 역시 이 중에 62.6%가 처리되지 않고 사실 물리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9,700건이래요. 하루에 몇 건씩 처리해야 될까? 매일 열린다고 해도. 그렇죠. 그래서 자동 폐기되는 법률안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대요. 현재 계류 중인 머물러 있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수차례 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된 지 1년 6개월이나 지날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 법률안은 2005년 정부가 대대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해서 공청회 입법 예고 등을 거쳐서 입법 예고는요. 특히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 우리나라 정부가 법률안 제출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제인데. 근데 정부의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죠. 근데 국민의 대표가 아닌 사람들이 법률안을 만드니까 법률안을 만들려고 할 때 국민들한테 먼저 알려요. 예. 공정성, 민주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우리 몇몇 의약품에 대해서 약국에서 판매한다라는 걸 그럼 법을 만들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미리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참여. 예. 공청회 입법 예고 등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역시 폐기되었대요.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법무부가 18대 국회에 와서 다시 제출했대요. 예, 폐기가 되어버렸으니까. 보겠습니다. 기억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것은 회기 계속의 원칙에 대한 예외죠. 원래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면 계속 간다라는 게 회기 계속의 원칙인데 단 임기가 만료될 때는 아니다. 예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니은 볼까요? 니은. 네, 법제사법위원회 여기. 예.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죠. 맞죠? 상임위원회 거쳐서 본회의 가기 사이에 거기서 예, 어떻게 하냐면 이걸 법을 법답게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디귿 볼까요? 공청회 입법예고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입법예고 말씀드렸죠. 리을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러분 법무부 정부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게 의원 내각제적 요소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문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네. 예. 한 문제 더 있군요. 네. 02번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회 몸싸움 추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회 선진화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인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야 의원 10명이 이른바 국회 몸싸움 추방법에 최종 합의했어요. 이 합의에 따르면 법안과 예산안 등은 보고 이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되고, 예. 이게 계속 이렇게 정체돼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150일 이내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적의원 5분의 3의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법안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조정위원회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합법적인 의사 방해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 다시 말하면 소수파도 나와서 얘기 한번 해봐. 소수파에게 정말 의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때문에 이렇게 여야 간의 충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직권상정제도가 뭐죠? 상임위원회 안 거치고 바로 본회의에 붙이는 거. 이거는 천재지변 또는 내란, 외환 그런 몇 가지 요건이 있을 때만 하도록 했습니다. 네. 1번 기억, 자동으로 상정되는 거. 선생님이 저거 찾아봤더니 패스트로드, 패스트 뭐라고 했는데, 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했는데, 예, 이게 맞죠. 신속하게 처리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니은 볼까요, 니은? 네,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그렇죠. 디귿 보겠습니다. 의안 조정위원회는, 그렇죠, 대화 타협을 통한, 뭐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과 같은 취지를 갖는다. 일사부재의 원칙. 한 번 부결된 거 다시 하지 않는다. 왜요? 예? 소수파의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이건 반대잖아요. 얘는 소수파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는 거잖아요. 4번이 틀렸습니다. 미음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는 상임위원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국회의 조직과 그리고 회의 진행 원칙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좋은 문제들이에요. 반복해서 막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지? 의회주의의 위기입니다. 네. 쫙 보시면 원인과 대책은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꼭 잘. 정말 많이 출제됐죠? 선생님이 자료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쫙 모았는데 정말 많습니다. 원인은 의회가 위기를 갖게 된 건 행정국가와의 형상 때문에 행정부가 비대화되면서 행정부의 구성원보다 의회의 국회의원이 전문성이 떨어지죠. 안 되겠다. 법을 만든 지원활동을 해야 되겠다. 행정국가화 현상 때문에 두 번째 정당국가화 현상 때문입니다. 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의 구성원으로 되어서 국민의 진정한 대표가 되지 못하죠. 정당 수뇌부의 눈치만 봅니다. 정당 내 민주화가 시급하죠. 또 하나, 이 국회의원 어떻게 뽑아요? 각 지역에서 투표해서 인기 투표에서 이른바 1등한 사람들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대표가 모든 다양한 의사를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다. 국민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겠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볼게요. 다음 글에서 지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럼 쫙 보면 의회주의의 위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떻게? 정당에서 민주화, 상향식. 그렇지, 오케이. 니은, 정당 활동에 대해서 국가 지원을 축소해요. 민주주의 국가는
정당 활동을 지원해야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시민과 국민이 참여, 청원, 참여. 맞습니다. 리을, 자유투표. 뭐예요? 정당의 의사에 구속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투표의 행위에 참여하는 거죠. 자유투표. 맞습니다. 극복하는 방안. 그렇죠?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될 뿐 정당 국가화 현상을 탈피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 내 민주화, 자유투표 필요하죠. 맞네요. 7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통법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통법부화는 뭐냐면 여러분 쫙 보시면 네, 정부에서 작성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만 머무른다. 여러분 보시면 법률안을 만들 때 정부에서도 제출하고 국회의원도 제출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정부가 법을 더 잘 만들어서 내면 국회는 땅땅땅해서 통과시키는 역할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진짜 통법부화 되고 있나? 이걸 알아보기 위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사례? 아니에요. 쭉 넘겨보고 5번 보겠습니다. 5번 넘겨주세요. 5번에 보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 사이의 건수를 딱 살펴가지고 가결률을 딱 조사했더니 정부가 제출한 게 훨씬 더 가결이 많이 됐다. 의회는 땅땅땅만 했구나. 할 수 있는 거죠. 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지금 의원 발의 건수가 한 3배 증가했네요. 그쵸? 그리고 정부 발의 건수는 한 2배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접수된 것에 비해서 가결률은 한 4분의 1 정도가 가결된 거죠. 2,000에 500이라고 치면. 여기는 6,300에 1,300이니까 한 5분의 1 정도 가결된 것 같습니다. 거의. 문제 풀어볼까요? 각 의원 발의 건수 증가율이 정부 제출 건수의 증가율보다 높지. 여긴 3배 정도, 여긴 2배 정도니까. 맞네요. 의원 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은 모두 낮아졌다.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아졌고요. 여기도 거의 가결되던 것이 이제 반밖에 가결이 안 되네요. 맞습니다. 병, 의원 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은 입법 전문성의 부족과 관련이 있겠죠. 그쵸? 가결률이 훨씬 더 낮아지는 거. 제출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맞네요. 폐기 법률안의 증가는 폐기 법률안이 증가했어요. 이건 의회주의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제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폐기된 법률안이 정부에서 제출한 것일 수도 있고 꼭 폐기된 게 많다고 해서 의회주의 위기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 임기가 만료돼서 폐기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정답을 리을은 정은 틀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입법부까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입법부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지위와 권한, 조직과 운영, 그리고 의회주의 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행정부예요. 이제 행정부로 쑥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지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